성운그룹 본사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도연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손에는 손자 민재의 약혼 소식을 담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윤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또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도연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왔죠. 때로는 겉으로 순수한 척하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도연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이 돈을 빌려달라 졸랐고 친척들은 사업 지분을 요구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손자 민재는 도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죠. 하지만 그 순수함이 때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민재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윤지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게. 개인 용무가 있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며 직관과 판단력으로 승부해왔어요. 이번에도 그의 직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한때 창업 초기에 입었던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였죠. 거울 앞에 선 도연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낡은 옷차림이 묘하게 어울렸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손에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들었어요. 어린 시절 손자가 쓰다 버린 것이었는데 도연은 이걸 일부러 챙겨뒀던 겁니다. 안에는 실제로 10년 넘게 모은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무게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굴을 볼 시간이야. 도연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오래된 경차를 몰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오히려 이 익명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죠. 은행 앞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은행원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윤지일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문을 밀었죠. 이제 시작이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정장 차림의 직장인, 서류 뭉치를 든 중년 남성,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각자의 용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손에 든 빨간 돼지 저금통까지. 도연의 차림새는 분명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코를 찡그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요즘은 저런 분들도 은행에 오시네. 도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대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돼지 저금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안에서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찰랑 울렸습니다. 32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지만 도연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구 쪽을 바라보며 은행원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죠. 젊은 남자 행원은 고객에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 사람을 재촉했어요. 옆 창구의 중년 여직원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일했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이란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효율과 속도가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오늘 그런 효율성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43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도연의 차례였습니다. 7번 창구, 거기에는 단정한 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윤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아이로군.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리고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죠. 옆에서 기다리던 한 남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는 도연을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거짓도 없어 보였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돼지 저금통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깨서 통장에 넣어주시오.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윤지는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죠. 네,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지 않으시죠? 그 말에 도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원이라면 빨리 처리하려고 서두를 텐데 윤지는 오히려 여유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런 거 가지고 은행에 와. 또 다른 목소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동전 입금도 수수료 받던데 저게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윤지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돼지 저금통을 양손으로 받아들더니 말했죠.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윤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옆 창구의 김대리가 고개를 돌려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윤지 씨, 또 저런 일 맡아서 하네.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한 거 아냐? 팀장 박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통장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얼마 안 되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죠. 다른 행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결국 5,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30분이나 걸렸다니까요. 도연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척했지만 사실 또렷하게 들렸죠. 그는 창구 앞에 그대로 서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대기하던 다른 고객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양복 입은 남성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회의 시간 늦겠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젊은 여성 고객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저런 거는 따로 창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남의 사정 따위는 관심 없었어요. 그저 빨리 자기 일만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인 존재지. 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효율과 이익, 그것만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망치와 두꺼운 천, 그리고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게 깰게요. 혹시 다치실까봐 천으로 감싸서 할게요. 윤지는 돼지 저금통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죠. 다른 은행원이었다면 한 방에 깨버렸을 텐데 윤지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똑, 똑, 똑. 작은 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윤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일에만 집중했죠. 도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윤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듯 정성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도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죠. 드디어 돼지 저금통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에서 수많은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다양한 동전들이 천 위에 펼쳐졌습니다. 윤지는 동전들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전 사이로 뭔가 낡은 종이 조각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윤지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10원짜리 지폐였죠. 아주 오래전에 사용되던,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화폐였어요.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구겨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지폐를 보며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손자 장학금으로 써주려고 모았던 돈이었는데.
윤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잡은 장학금이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은행이 무섭더라고.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와도 되나 싶어서. 도연은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지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윤지는 손에 든 낡은 10원짜리 지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변의 소음들, 불평하는 고객들의 목소리,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윤지에게는 오직 눈앞의 노인과 그가 전하는 이야기만 들렸죠. 어르신. 윤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분 한 분 모으셨다니. 도연은 윤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연기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도연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도연이 말하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동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동전을 옮기는 속도는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옆 창구의 김대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어요. 윤지 씨, 기계 쓰면 빠른데 왜 손으로 세요? 윤지는 잠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한 분 한 분 모으신 건데 저도 정성스럽게 세야죠. 그 말에 김대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여성이 혀를 찼지만 다른 고객 한 명은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윤지는 계속해서 동전을 셌습니다. 10원짜리가 123개, 50원짜리가 87개, 100원짜리가 204개, 500원짜리가 56개였습니다. 그녀는 각각을 종류별로 나누어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어르신, 총 13만 7,500원이에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윤지는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됐나? 10년 넘게 모았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도연이 일부러 실망한 듯 말하자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마음이죠. 어르신께서 손자분을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조금씩 모으신 그 마음 말이에요. 윤지는 낡은 1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윤지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펴서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교환해 드릴게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에 문의하면 현재 가치로 바꿔주실 거예요. 제가 절차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원이라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윤지는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어르신.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윤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죠. 손자분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시니까요.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시험해봤지만 이런 진심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구나. 윤지는 통장 정리를 마치고 입금 확인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지는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드시고 가세요. 종이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컵을 받아들며 윤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연은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은은한 율무차 향기가 났어요. 그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죠. 고맙소, 아가씨. 도연이 말하자 윤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밖이 많이 추우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도연은 윤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순수한 친절이었죠.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는 손녀의 모습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괜찮겠소?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걱정 마세요. 다른 창구도 있으니까요. 윤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도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며 윤지가 다음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윤지는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남성 고객이었는데 그는 급하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송금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네,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윤지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직원들을 보고 평가해왔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별하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윤지에게서는 진심만 느껴졌습니다. 차를 다 마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 윤지에게 빈 종이컵을 건넸어요. 잘 마셨소. 고맙네. 다행이에요,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윤지는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인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은행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창고에 앉아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함께 씁쓸함도 느껴졌죠. 자신은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의심하며 살아왔는데 윤지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내일 우리 본사로 사람 한 명 불러.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은행에 근무하는 윤지라는 직원이네. 정확한 정보는 자네가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네. 급한 건 아니니 내일 오전으로 잡게.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 내가 순수했던 시절이었겠지. 도연은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윤지의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순수했던 그 시절 말이죠.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윤지가 회장실에서 자신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 아니면 두려워할까? 아니야. 저 아이는 떳떳할 거야.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윤지는 거짓없이 행동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져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이 시험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명찰을 달았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지 씨, 지점장님이 찾으세요. 김 대리가 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침 일찍 지점장이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윤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지점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윤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본사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 씨, 앉게. 지점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긴장한 탓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점장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성을 바라봤어요. 남성이 명함을 꺼내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성운그룹 비서실 차장 정민호입니다. 윤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성운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왜 그런 곳에서 자신을 찾는 걸까요? 회장님께서 윤지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윤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지금 바로 본사로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업무가. 걱정 마세요. 지점장님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윤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 씨 가보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게. 윤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호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윤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성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도착하자 윤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민호는 윤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윤지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정민호는 복도 끝에 커다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윤지는 긴장한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간 윤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은행에 왔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빨간 돼지 저금통. 기억하나?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지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었다고. 윤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일어나게.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자 도연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네는 사과할 이유가 없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지. 윤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진심을 본 건 자네가 처음이네. 도연은 천천히 윤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나? 윤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도연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회장님, 저는 그저. 윤지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도연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자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도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깨끗이 닦인 빨간 돼지 저금통을 꺼냈어요. 윤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자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깨준 저금통이지. 버릴 수 없더군. 도연은 돼지 저금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빨간색 도자기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회장님,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저를 아껴주셨죠. 그래서 어르신을 뵈면 자꾸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거였군. 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했을 뿐입니다. 윤지의 솔직한 대답에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정민호를 불렀어요. 민재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띤 그는 윤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윤지야, 갑자기 불러서 놀랐지? 민재 오빠. 윤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재의 할아버지가 바로 성운그룹 회장이었던 거죠. 그동안 민재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도연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자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더군. 이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했어. 민재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았어. 이 늙은이가 괜한 걱정을 했지.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윤지 씨, 우리 손자랑 잘 부탁하네. 그리고 날 용서해주게. 자네를 의심한 게 미안하네.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충분히 그러실만 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해와 포용,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윤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축하할 일만 남았군. 도연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재와 윤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약혼식 날짜는 정했나? 다음 달 15일로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그럼 그날 이 돼지 저금통도 함께 가져가게. 자네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의미로 말이야. 윤지는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안에 담겼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놀랐지? 미안해.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괜찮아요, 오빠. 오히려 할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자, 이제 가서 준비들 하게. 약혼식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고.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재와 윤지가 회장실을 나서자 도연은 다시 한번 돼지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네.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약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우아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장미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죠. 윤지는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연한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머리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윤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죠.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연회장 한쪽에는 특별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깨끗이 닦인 빨간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조명이 저금통을 비추니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사랑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측정됩니다. 도연이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하객들은 저금통과 액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감동받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민재와 윤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어르신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성운그룹 회장의 말을 기다렸죠. 오늘 참 기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더군요. 그는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윤지 양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 빨간 돼지 저금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윤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민재야, 그리고 윤지 양. 부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주게. 돈은 생기고 없어질 수 있지만 진심은 영원하니까.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발코니로 나왔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녀도 분명 윤지를 좋아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돌아봤어요. 윤지는 빨간 돼지 저금통을 두 손으로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이거 정말 저희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본래 있어야 할 곳이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말이야. 윤지는 저금통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도연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윤지 양.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평생 잊고 살았던 걸 되찾았어. 뭘 되찾으셨는데요? 사람을 믿는 마음이지. 내가 평생 모은 건 재산이 아니라 오늘 같은 마음이었어야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찾으셨잖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빨간 돼지 저금통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안에 담겼던 동전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진심. 도연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진리였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윤지와 함께 안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밤은 길고도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